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우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간 KDA 강성우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예, 지난해 그 5월 달에 테라 루나 대폭락, 그리고 11월 달에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미국의 크립토 3대 은행 파산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가상자산 제도화의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G20 주요 20개 국가 회의와 그 국제통화기금만 하더라도 금년도 9월 달에 네, 국제 공동 권고안을 채택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상자산 제도 관련해서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흐름,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 최초의 통합법인 그 유럽 연합의 암호자산법 약칭 미카를 통해서 가상자산 제도화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 제도화의 시사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서면서 불법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그 처벌 수위 역시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신고 수리 조항만 있고 네, 가상자산 통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관련 법령의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단속 범위가 한정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적발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금융당국이 스스로 가상자산법 제도의 미비를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을 증권법에 의한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을 해서 벌금을 3천만 달러, 한 400억 정도에 부과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증권법에 의한 토큰 증권이 내년도 하반기 가서 시행되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태료 상한이 1,800만 원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루빨리 가상자산법 조기 제정을 금융당국도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상자산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분야에서 투자자 피해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도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가상자산 제도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지난 52년간 시행되고 있는 증권법에 의한, 또 일부 나라에서는 그 금융상품법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증권법 또는 금융상품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을 규정하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을 이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지난 2019년에는 증권법에 의한 가상자산 가이드라인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사례를 본다면 테라 루나나 FTX 거래소 자체 발행 토큰을 증권법에 의한 미등록 증권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현재 법원에 기소를 해서 네. 재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 증권법이라든지 금융상품법에다가 가상자산을 포함을 해서 일부 기존법에다가 그 포함을 해서 개정시키는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에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반영을 해서 가상자산 거래 신고를 포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유럽연합처럼 기존 법령 가지고는 너무나 가상자산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규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암호자산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통합법을 신규로 제정한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제도화에 보다 발빠르게 앞서고 있고 유럽도 내년 4월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제도화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안타깝지만 미국의 증권법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5일 날 토큰 증권 규율 개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의한 후속 조치가 되다 보면은 내년도 하반기 가서야 증권형 토큰 증권이 우리나라 시행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미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조항까지만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유럽연합과 같은 가상자산 통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그 당정이 합의를 봤는데, 그래서 시세 조종 등 그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서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양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월, 3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유독 디지털 자산법만큼은 처리를 하지 않아서 네.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어서 국회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작년도에 약속했었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가상자산의 상장,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함한 마지막 부분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면 내년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나서 2015년도에 내후년도 가서야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통합법이 시행될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제한 이유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 그 국회의원 범위는 이미 14개 법안 플러스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네. 양당이 이제 그 정무위를 거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에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양당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법, 가상자산법의 제한 이유를 본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 이용자 수 증가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안타깝게도 국제 공동 가이드라인이 늦어지고 있다. 원래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기구의 공동 가이드라인을 수용을 해서 통합법을 만들자 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국제 그 다양한 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늦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단계로 나눠서 우선은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그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그 현재 발의된 법안의 두 번째 이유를 보면 2018년도에는 1,7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디지털 자산의 그 불법 행위 검거 규모가 2021년 같은 경우는 3조 1,300억 원, 자그마치 18배나 증가를 해서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도 수시로 그리고 다양한 민원을 통해서도 디지털 자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없겠다고 한 것이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5월 달에 전 세계에 52조 원의 그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그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아주 이 디지털 자산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로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 그리고 현재 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14개 법안의 공통된 내용, 그 중에서도 불공정 거래 금지 관련 조항을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 국회에 발의를 해서 현재 법안 심사 소위의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입법이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이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그런 규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시급하게 그것부터 네. 하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자산 거래 기본법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이죠. 네. 1단계 법안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파산을 했을 때 이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이나 그 부정 거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를 시키자는 거고, 시장 감시와 신고 의무 부과와 같은 자율 감시 등에 집중을 해서 현재 그 국회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디지털 자산의 발행, 공시, 상장과 같은 부분, 그리고 신의 성실이나 설명 의무와 같은 그 사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등에 관해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 2차로 발의를 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2단계까지 처리를 하면은 법은 우리나라도 통합법이 갖추어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부에 넘어가면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산 시스템까지 갖추다 보면 내년 한 해가 가고 나서 빠르면 2025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도 그 디지털 자산 통합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발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내년도 4월 달에 최종 투표를 거치면 내년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법 제정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거로 인해서 당국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선은 투자자들이 피해가 네. 계속적으로 속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산업 생태계가 산업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 경제적 피해까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법에는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정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 또 추후에 글로벌 기준이 또 정립이 된다면 또 그것까지 추가로 더 반영이 될 금년도 것 정기국회에서 네. 매듭을 짓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요. 27개 국가 회원국인 유럽연합에서 2019년에 암호자산 통합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빠르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7개국이 회원국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개 국가가 지금 회원 가입 대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3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려고 하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도에 이미 암호자산법이 유럽연합의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 최종 투표를 거쳐서 내년도 4월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안의 공식 명칭은 보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암호시장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굉장히 긴 것 법이 같습니다. 예, 길죠. 네. 그럼 그간의 과정을 보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능 조약,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입법안을 회원국 국회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작년도에 보면은 그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현재 처리가 되어 있고, 내년 4월 달에 최종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 통합법이 되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약칭 미카 법안의 특징, 가장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앞에서 점검했었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보니까 17페이지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2019년도 발의돼서 내년 4월 달 투표를 거치고 최종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통합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그마치 341페이지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통합법만 보면은 개념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취지라든지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볼 수 네. 있는 그 교과서적인 그 법령이 되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법안의 제정 취지나 배경, 목적, 기대 효과, 그리고 그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전문만 해도 79개의 조항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본문 같은 경우 봤더니 9개 편에 총 126개 조항, 그리고 7개 부속 자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문 자료만 보니까 총 341페이지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암호자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정의 등등을 비롯해서 교과서적인 법안,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정부 당국자나 언론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통합법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적인 개념이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인 경우는 법안, 행정적인 개념 등등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컨텐츠를 선점하는 것이다. 네. 그로 인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 341페이지의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을 통해 가지고 암호자산법은 유럽연합법을 보면 돼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마케팅 소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록 한정된 법안이긴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17페이지밖에 안 되고, 네.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340페이지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가난한 최빈 국가에서 G10까지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G5, G2까지 가려고 하면 한국이 보다 더 세밀하게 분발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추어야 비로소 우리나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시사점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암호자산 법안이 무려 341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암호자산법의 교과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의 제정 의의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보면은 기존 증권법에 의해서 토큰 증권을 규율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법령에 그 추가 개정을 해서 쓰고 있지만, 근데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봤더니 기존 법령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는 워낙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암호자산이 규제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다, 한계를 느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 신규 법안인 통합법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최초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암호자산법 하면은 모든 나라가 쓸 수 있는 교과서적인 통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에서도 우리가 유념할 부분인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들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증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 두 가지로 구분을 하되 기존의 금융권 제도에 준하는 상세하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사업 진입자나 아니면은 투자자나 소비자 이용자들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5월 달에 전 세계에 그 최소 52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그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형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는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발행할 수 없다. 아예 전문에다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규정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일본 같이 대다수 국가들이 기존 증권법에 암호 자산 내용을 추가를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이 미카 법안에서는 세계 최초로 암호 자산 통합법을 시행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유럽연합 암호 자산 법안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에 따르면 암호 자산의 정의는 우선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뭐 여러분들께서도 암호자산의 정의는 다양한 뭐 자료를 보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개념이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제 2A 그리고 본문 제3조의 암호자산의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암호자산은 일종의 인지된 가치 또는 내재 가치로서 암호 기술과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여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의 발행, 보증 없이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의해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항에 가상자산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전자적 증표. 그럼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유럽 암호자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호자산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그 특정 금융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것 중에서도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면은 암호기술과 분산원장 그 기본 기술이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정 금융정보법에 보면은 그런 것 없이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아주 광의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할 때도 상당히 이것을 이제 같이 점검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전문 제 1A항에 보면은 암호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까지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 자산에 관련한 법령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교과서적인 개념으로까지도 쓸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암호자산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카 법안 전문에는 암호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예, 이거 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암호자산의 가치를 뭘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법적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제2항에 보면은 암호자산의 가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자산은 금융 분야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암호자산은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잠재적 편의를 줄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다. 그리고
암호자산의 발행은 기업 자본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고 경쟁 촉진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고 덜 부담스러우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급 토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우선은 중개기관의 수가 줄어든다. 그걸 통해서 국가 간 거래인 송금, 나라와 나라 간에 도를 송금할 때 보면은 가격은 저렴하게, 속도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가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통해서 암호자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과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암호자산법을 통해 가지고 유럽 27개국의 경제 성장,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보면 이런 개념들이 없어서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안을 만들 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성우 인사이트 1부에서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유럽연합 암호자산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